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랑, 참 어려운 감정이죠. 어릴 때 마냥 달콤하고 설레기만 한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점점 더 조심스럽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박현준 작가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변명만 늘었다입니다. 제목부터 뭔가 가슴 한켠이 찌릿하지 않나요? 이 책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쉽게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미루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연락 못했어. 요즘 좀 바빠서 신경을 못 썼어. 우리 이런 말 진짜 사랑이 부족해서였던 거 아닐까요? 작가는 말합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딱 마음만큼만 된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만 사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행동으로 옮길 만큼 간절하지 않았던 거죠. 책 속에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진심들, 말보다 중요한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있으면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랑을 가장하고 있었던 건지 말이죠.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한참을 멈춰 있었던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던 것의 변명. 참 솔직하죠? 변명 뒤에 숨은 진짜 마음을 들켜버린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사랑은 표현이 중요하다고는 말하면서도 정작 나는 얼마나 표현하고 살았을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표현하기보단 타이밍이 아니었어. 이런 상황에선 말해봤자 같은 말로 넘어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변명이고 그 뒤엔 어쩌면 부족했던 사랑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책은 사랑을 다시 배우게 해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색해도 마음이 있다면 말하고 보여주고 표현해야 한다고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꺼내야 더 단단해진다고 말입니다. 책을 덮고 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은 충분한 걸까? 그리고 더 용기 내서 더 많이 표현해보자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늦기 전에 지금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떠세요? 사랑은 타이밍보다 용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서로의 진심이 닿는 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가장 예쁜 벚꽃. 나무에 엎여 낭랑하게 만발할 때에는 모두에게 쉬이 우러름의 대상이 되지만 낙화하고 나면 그 사랑 언제 그랬냐는 듯 무관심 속에서 짓밟히고 잊혀간다. 매년 봄 어머니께서는 집 앞 잔디밭에 똑똑 떨어져 있는 벚꽃을 하나하나 주워오신다. 그 다음 널찍하고 동그란 도자기 그릇에 찰랑하게 물을 채우시고는 조심스레 수놓듯
촘촘히 정렬하여 물 위에 벚꽃을 띄우신다. 물면 가득 표표히 떠있는 오종종한 그 모습은 오히려 나무와 함께한 전성기 때보다도 한층 더 예쁘고 화사하다. 축제의 뒤안길, 끝내 내려놓음으로 토라지고 쓸쓸해진 기억은 이제 하얗게 지웠다는 듯 더욱 말갛게 해끗해끗하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는 가장 외로워진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소주는 소주잔에 청춘과의 소원이든 경제적인 빈곤이든 모종의 감정적 변화이든 간에 소주를 종이컵으로 마시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은 비약하자면 삶의 축제로부터 멀어졌음을 의미한다.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젊음의 거리로 진출하기가 꺼려진 것이고 반드시 광장이 아니더라도 술잔이 있는 술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술집에서 멀어진 것은 술집에서 만날 사람들과 멀어진 것이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달갑지 않은 것이고 달갑지 않은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혹은 이렇든 저렇든 이제는 소주의 유무 말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게 되었다는 삶의 무감각화이다. 소주병에 기울어진 끝이 소주잔에 부드럽게 부딪히는 청아한 울림. 꼴꼴꼴꼴. 서로에게 사랑을 가득 담아 술을 따르고 짠짠. 사랑이 넘칠 듯 넘실거리며 반가운 마음끼리 마주치는 경쾌한 소리. 사랑은 나를 채우고 비우는 일. 그러니까 원샷. 좋다. 달뜬 기분과 맛있는 감탄사. 활기차고 명랑한 일련의 서막은 어느덧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소용없어지고 재미없어지고 거추장스러워진 것이다. 소주잔이 없는 내 단골집에 처음으로 소주잔을 직접 챙겨왔다. 종이컵으로 대충 마시다 보면 소주잔을 기준으로 한 적당한 한 잔의 양을 헤아리기가 어려워 콸콸 들이붓게 되고 홀짝홀짝 들이마시게 된다. 그래서 늘 기존 주량에 비해 쉽게 취하곤 했는데 소주잔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 점을 방지해보기 위해서였다. 짐짓 초연한 체하며 무미건조하게 지내왔지만 실은 나는 소주를 종이컵으로 마시는 삶에 완전하게 녹아들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아직 소주병이 소주잔에 닿을 때 그 청아한 울림이 그립다. 소주로 가득 찬 종이컵을 들 때의 눅눅함이나 소슬한 공허함보다는 소주잔에 적정량의 소주가 옹골지게 담겨 산뜻하고 맵시 있는 그 자태가 그립다. 친구들과 함께 여명의 엄습을 몰각하며 마시고 또 마시던 객기 어린 홍대거리가 그립다. 옛사람과 마치 내일은 없는 것처럼 무서울 것 하나 없이 영원을 덜컥 믿기도 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 여전히 꿈을 꾸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하루하루 활기차게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그런 거짓말 말고 진짜 사전적 의미의 청춘이 그립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내 인생의 전성기가 그립다. 젊었던 그때도
퍽 그리워하는 사람이었는데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다 그립고 더 그립다. 구급차 사이렌. 구급차 사이렌이 소란스럽게 울린다. 내가 사는 곳 바로 근처에 큰 대학병원이 있어서 집에 있을 때면 자주 그 소리를 듣곤 한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사의 기로에서 허덕이고 있구나. 촌각을 다투며 지나가는 그의 시간은 잠시 잊고 있었던 나의 늘어진 시간을 각성시킨다. 뭐 그렇다고 해서 대책 없이 측은의 감상에 적기만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는 그를 향한 측은의 마음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향한 냉소적 직시의 마음이 더 크다. 그렇다면 과연 내 차례는 언제일까? 가는데 순서 없다라는 말을 누구나 말로는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 말을 진심으로 곱씹어 삶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끝을 모르고 위로 뻗어나가는 욕망의 가지들을 성둥성둥 잘라내고 밑바닥 들여다보기를 즐기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더 수월하게 든다. 수십억 로또에 당첨되는 나의 순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이냐는 그 지연에 대한 불평의 마음보다는 어쩌면 나였을지도 모르는 오늘의 저 구급차 탑승의 순서가 하루 또 지연된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물론 행복이란 자신의 내면에서 자주적으로 탐색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타인의 고된 상황을 재료 삼아 행불행의 성급한 결론과 꾸며낸 위안에 이르는 것은 온당치 않겠지만 말이다. 친절 거두기. 직업에 귀천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이다. 나는 우선 귀천이라는 자극적인 워딩으로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는 식으로 딱 잘라 가름하여 대립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직업군의 다양한 직업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서로가 필연적이고 상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가 비로소 형태를 갖추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비롯되어 잔재하고 있는 산업공상의 개념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속칭 사자 직업을 선호하고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직업에 따라 현격히 달라지는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의 차이에서 오는 가혹한 불평등의 현실을 냉소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삶과 행복의 의미를 구시대적이고 인류적인 방식과 기준에 쉽게 내주지 않고 각자의 개성이 담긴 주체적 판단으로 독자적인 행복의 모양을 재조립해 나가는 예쁘고 당찬 Z세대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려 2020년 우주의 원더키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직업을 귀천의 개념으로 나눠 평가하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으로 느껴진다. 물론 국가와 사회의 존립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 핵심적이고 중차대한 직업이 있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훨씬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가 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의 수많은 구성품들 중에 아무래도 손가락이나 발가락보다는 심장이나 뇌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과 같다. 그렇다고 해서 그 누구도 손가락과 발가락이 심장과 뇌보다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직업에 따라 역할의 중요도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둘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그러나 정신적 화이트 칼라는 귀하고 육체적 블루 칼라는 천하다는 식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인식하는 것은 반드시 사라져야만 하는 낡은 유습이다. 우리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을 아름다운 세상을 일구기 위한 일종의 격언처럼 받들도록 배운다.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를 전수받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귀천의 추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반복적으로 강조되며 구전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과 그런 생각조차 사라져 무심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그 첫걸음으로 친절 거두기를 내세운다. 흡사 좋게 보이는 것 같다고 해서 언제나 예외 없이 좋은 것은 아니다. 완전한 선 혹은 완전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처럼 말이다. 친절은 어떠한 흠도 없이 좋은 것으로만 여겨져 사용처에 관계없이 적극 권장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바로 특정 직업인을 대할 때 행하는 과도한 친절이 그렇다. 그것은 여타 친절의 행위가 보통 선으로 평가되는 것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의 목적이 결국 동정과 자기 만족으로 귀결되는 것을 본질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생각해서 문을 잡아주며 힐끗 뒤돌아봐주는 종류의 친절과는 다른 것이다. 정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인식이 의식 깊숙한 곳에 고스란히 내장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배달원, 환경미화원, 인부와 같은 직업인들을 마주했을 때 과도한 친절을 연출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한 과도한 친절의 기저에는 그들을 향한 동정심과 선량한 자신을 향한 우월감이 깔려있고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게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한 묘한 암도감까지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것이다.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각자 자기의 세상에서 열심히 제 몫을 해내며 사는 삶을 그대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똑같이 대하면 되는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거리와 화장실을 청소해 준다고 해서, 우리의 건물과 도로를 공사해 준다고 해서 유독 감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삶 곳곳에 재화와 기술과 편의를 제공해주는 수많은 여타 부문의 또 다른 직업인들에게 과연 우리는 동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다. 결국 그들은 사무실에 근엄하게 앉아서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대기업의 CEO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밥벌이를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언제 지나가면서 마주치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의 중역이나 산업 종사자를 향해 그토록 친절해 본 적이 있었던가? 다시 한번 사회의 유기체적 관점에서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하고 떳떳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역할이자 직업이자 존재이자 삶이다. 그러므로 소위 머리를 쓰면서 일한다고 해서 고상할 척할 필요도 없고 몸을 쓰면서 일한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 연봉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중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연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한직을 맡고 있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직업관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게 된다라는 상스러운 말로 그것이 마치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여 실패하게 된 것으로 가르치고 선도해서는 안 된다. 그야말로 그릇된 선민의식과 완장 문화를 조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술 더 떠 저분들이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힘들게 일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야 라는 가르침 역시 불필요하고 가증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특정 직업인들을 향한 유난스러운 온정의 손길이나 감사의 시선은 결국 변질된 동정심만을 배양하게 되는 꼴이다. 정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견딜 수가 없다면 모든 직업인들을 향해 동등한 사의를 표하라. 특정 직업인들을 향해 멸시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야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무턱대고 호의를 베풀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도 마냥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멸시도 사라져야 하고 동정도 사라져야 한다. 직업의 귀천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고의 민낯은 동정심을 발현하고 친절을 발휘하여 자신의 인격적 지위를 공고히 다진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직업에 관한 유토피아적 인식의 기초는 과도한 친절 거두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는다. 그때는 좋았지만 지금은 별로인 건에 대하여 영화, 문학, 음악 등 예술작품을 통해 인식, 분석, 비교, 판단의 종합적인 과정을 반복해서 고찰하다 보면 신미안과 감시관을 가지게 된다. 또한 반드시 그러한 일련의 예술적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고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다 보면 판단의 수준이 한층 보강되기도 한다. 그렇게 제법 자라난 안목이나 연륜은 때때로 사람을 우쭐거리도록 만든다. 그리하여 지난 시절에 만났던 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쉽게 재평가한다. 분명히 당시 명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2004년 때는 몰라도 지금 봤을 때 명작은 아니다. 특히 과거에는 긍정적이었던 평가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용이하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들은 사소한 것으로 전락하고 당시의 감흥 역시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각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와 세계가 모두 업데이트된 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나를 흔들고 뭉쳐 자라나게 했던 그때의 조각들을 이제 와서 사소한 부스러기로 취급하는 것은 못내 아쉽다. 지금의 나는 어느 순간 덜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지나온 길목마다 뜨겁게 마주치며 영향을 받은 무수한 각성의 표지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설령 표지판의 유용성에 따른 기억과 효력의 차이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모두 나를 만든 의미가 되어준 것이다. 선뜻 나 자신보다 과거를 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때 느꼈던 기쁨과 작품에 대한 공경심보다 내가 훨씬 더 커진 것만 같은 오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꽃이 일던 순간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커져서가 아니라 단지 멀어져서 작아 보이는 것이니까. 나에게 감화를 주었던 그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때 그 순간에 어린 나와 함께 남아 쉬지 않고 식지 않고 반짝거리고 있다. 그럴 사람, 안 그럴 사람.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는 말인가? 살인자의 지인을 인터뷰한 그 말의 타당성을 떠나서 일단 나를 보면 충분히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맞고 틀리는 문제에 앞서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는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러는 사람이 있고 절대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다. 애초부터 그럴 것 같다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거나 하는 식의 판단은 모두가 허상에 불과하다. 이미지는 이미지일 뿐이다.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은 범죄자들이나 행실이 부도덕한 사람들 중에 유독 인상과 느낌이 불쾌한 사람들만 포착하여 일반화하는 귀남 논증의 오류이다. 부정적인 마음가짐과 막된 행태로 삶을 막대하면 긴 세월 동안 축적되고 반영되어 후천적 인상으로 구체화된다는 말이 있다. 이 말 역시 인과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생득적 의미의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과도 배치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긍정적 효용으로든 부정적 효용으로든 사회적 가면으로서의 어떤 표정과 말투와 태도를 착용하고 산다. 그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표면적인 사항들만으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면모는 다면적이고 복잡다단한 것이지 결코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럴 사람과 안 그럴 사람이라는 딱 어느 한쪽에 치우친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착하고 좋은 쪽으로만 용케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나빠질 기회를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상황이라는 해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밀리는 연약한 나룻배일 뿐이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아주 터무니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만은 없다. 선천적 관상, 후천적 인상, 말투와 태도, 각종 이미지와 행동 양식을 통해 한 인간을 예측하고 재단하고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오랜 특성인 범주화하기에 기반한 전략적 도구이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라도 범주화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지금까지 구전되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하고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미지로 정답을 구하고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겠지만 현대적 쓰임새에 있어서 그 말은 실질적 진위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유희적 도구이자 입버릇에 가까운 유행어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맞거나 틀린 말이 아니라 애써 믿는 말이다. 그런데 뭐 어쩌겠는가. 살려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않고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을.